자, 92의 문제 봅시다. 92의 1번. 다음은 일반기업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유효이자법 적용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모두 유효이자법 적용해 주는 거고요. 공사 진행률은 실제 공사비 발생액을 토지 취득원가와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을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총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공사 진행률 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라고 그랬죠. 그 총 예정 원가에는 토지의 취득 원가나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2번이 틀렸어요.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 사용에 대해서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2번 문제를 보시면은 가운데를 바탕으로 건물 구입 후 즉시 철거를 했습니다. 토지 취득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는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했겠죠? 그죠? 대금을 지급했을 거야. 얼마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일단 여기 봐요. 그리고 건물을 철거를 했대요. 그러면 철거 비용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철거 비용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철거를 하다 보면 골조 같은 게 나오겠죠, 그렇죠? 골조 같은 거는 매각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사왔을 때 대금 지급한 거는 취득원가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철거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지급이니까. 근데 받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빼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자, 토지 구입 가격 동그라미, 토지 취득세 동그라미. 여러분 재산세는 그냥 뭘로 처리를 해주는 거지? 세금과 공과죠. 재산세는 보유세란 말이에요. 보유함에 따라서 취득할 때 내는 게 아니잖아. 재산세는 취득할 때 내는 게 아니라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서 내는 거니까 얘는 세금과 공과가 되는 거예요. 토지 등기 비용 동그라미, 철거 비용 동그라미. 기존 건물 폐쇄제 매각 대금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만 빼주시면 돼요. 재산세 안 들어가고요. 나머지 다 뒤에서 매각 대금만 빼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들? 9,008만 원. 2번이 답이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대금 지급한 것끼리는 더해주시고요. 수령한 거는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매도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물었어요. 여러분, 매도가능 증권 처분 손익. 매도가능 증권은 항상 뭐랑 비교를 해주라고 그랬지? 취득 원가와 비교를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자, 다같이 취득 원가가 얼마니? 180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180만 원 중에서 맨 끝에 봤더니 60%를 팔았다고 나와 있죠? 180만 원에 60%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기 두드려봐. 180만 원에 60%면 616, 68, 48, 108만 원이잖아, 그치? 108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108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가 이득입니까? 12만 원이 이득이죠. 답은 4번입니다. 매도가능 증권은 평가이익을 넣든 처분이익을 넣든 무조건 뭐랑 비교를 해주라고 그랬어? 취득원가랑 비교를 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만 원이 이익이에요. 그래서 180만 원에 60%를 팔았으니까 108만 원을 팔았고요. 108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팔았으니까 120만 원을 팔았으니까 12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법인세 회계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보고 기간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해서 자산이 회수될 기간에 적용될 것. 회수될 기간, 미래 시점의 세율이라는 얘기예요. 미래에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틀렸네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현재 가치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현재 가치로 측정하지 않아요. 틀린 것은 2번.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은 보고기간 말 현재 세율과 세법을 적용해서 측정하는 것 맞습니다. 현재 납부할 법인세는 자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00만 원이에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00만 원이에요. 여기 잠깐만 여기 적대비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가 있어요. 접대비 한도 초과가 50만 원 있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80만 원이 있어요. 둘 다 송금불산입이지. 자 여기 봐요. 둘 다 뭐예요? 송금불산입. 그리고 이거 우리가 각사합년도 소득금액이라고 하지, 그치? 그걸 여기에서는 과세소득이라고 해요. 지금 법인세법에 아니라 기업회계에서는 각사합년도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소득이라고 해요. 다 더해주면 얼마야? 얘도 송금불산이 얘도 송금불산이잖아, 그치? 다 더해주시면 얼마야? 230이에요. 곱하기 세율이 10%로 가정을 한번 해보자. 현재 세율이 10%예요. 그러면은 납부할 법인세는 23만 원이 나오겠지, 그치? 납부할 법인세는 현재 세율 적용해 주는 거라고요. 그럼 분계는 납부할 법인세가 대변의 미지급세금이 가는 거예요. 대변의 미지급세금이 23만 원. 자, 차변에 법인세 등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비용.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은 현재 세율과 세법을 적용한다. 현재 세율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미래는 여러분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요? 잠시만 여기 봐요. 미래 법인세 차감 전 순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접대비 한도 초과 차기 외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의 기타 사회의 질이지. 차기 외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영구적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무슨 차이? 영구적 차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지금 송금불산입 당했지, 그치? 그래 안 그려? 지금 송금불산입이잖아, 얘는.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 발생이지. 미래는 뭐가 나올 거야? 송금산입이 나오겠죠. 마이너스잖아, 송금산입은. 그죠? 마이너스예요. 그럼 미래의 과세소득이 줄어들겠지. 그죠? 미래의 세율이 20%로 가정하면 16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지, 그치? 세금이 줄어들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자산은 차변이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은 16만 원. 이연법인세 자산은 16만 원. 나머지가 법인세 비용이 되는 겁니다. 23만 원에서 16만 원 빼면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나올까요? 7만 원 나오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일시적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일시적 차이. 이런 걸 일시적 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 차이가 아니라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납부할 법인세는 현재 세율을 갖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미래 세율을 갖고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현재 송금불산입 또는 입금산입은 법인세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미래에는 유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유보에 대해서. 자, 여기 봐요. 현재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현재 송금불산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현재 송금불산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미래에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겠지. 반대 뭐가 나옵니까? 송금산입 또는 뭐가 나오는 거죠? 입금불산입. 그럼 미래에는 법인세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미래 기준인 거야, 미래에 여러분 여기 봐요. 미래에 이렇게 법인세가 줄어들면, 미래의 법인세가 줄어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연법인세 자산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랑 반대가 뭐가 되겠까요?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겠죠. 이연법인세 부채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거랑 반대가. 여기 봐요. 현재 송금산입이면 미래 송금불산입이 나오겠지, 그치? 미래 송금불산입이 나오면 법인세 늘어나는 거죠? 이연법인세 부채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일시적 차이 소멸 등으로 인해서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를 추진한다. 거 봐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미래에 법인세가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늘어난다고 그랬지, 그치? 이게 가산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는 말 씁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공정건설과 관련한 내용이다. 당사의 결산일은 10월 31일이다. 4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5월 31일에 준공 예정으로 특정 차입금 54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자. 54만 원 곱하기 54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이 몇 퍼센트래요? 10%래죠. 자, 54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잠깐만 내 손가락 볼래? 2022년 4월 1일에 빌려왔으니까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곱하기 12분의 9는 얼마 나오나 빨리 계산해봐. 54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9 얼마 나와 이자가? 4만 500원. 그런데 특정 차입금 중 12만 원은 8% 투자 수익률 일시 투자했다고 그랬죠, 그쵸? 투자만큼 빼줘야 돼요. 자, 다시 계산해봐. 12만 원 곱하기 8% 12만 원 곱하기 8% 곱하기 12분의 몇 개월? 6개월. 얼마 나오니? 4,800원? 4,800원을 빼야 돼요. 빼면 얼마 나올까요? 자본화 대상 차익원가는 얼마인가? 얼마? 35,700원. 자, 분계 불러줄 테니까 메모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35,700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35,700원. 아, 그래. 그냥 건설 중인 자산 35,700원. 여기까지만 써놓으세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일단은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뭘로 분계를 하는 거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만 분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시 투자에서 얻은 수익률이 있으면 그거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6번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지시도 108번 생산과 관련해서 당시 원가가 발생하였고 기초 기말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108번과 관련해서 발생한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그러면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 한정비를 더해준 게 제조원가예요. 근데 뭘 물었습니까? 제조원가가 아니라 단위당 물었죠, 그쵸? 나누기 생산량을 해줘야지 단위당이 나오겠죠. 단위당 원가가 나옵니다. 단위당 원가. 항상 단위당 원가를 구해주려면 나누기를 해줘야 되겠죠. 재료비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8만원 나와 있어요. 재료비가 8만원. 농업비는 6만원 나와 있죠. 농업비 6만원 나와 있고요.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이 3원 나와 있고, 내가 뭐라고 그랬지? 예정배부율 곱하기 실제라고 그랬어요?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시간이라고 그랬지, 그치? 예정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이 예정배부율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예정배부율 3원 곱하기 실제 시간 만 시간에서 3만원. 3만원이 들어가요. 3만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공식에서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이 나누기 연간 예상 시간은 예정배부율 두 번째 예정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은 예정배부율 이렇게 들어갔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정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에서 예정배부율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조가는 17만원이 나와요. 근데 단위당을 걸었으니까 1000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000개로 나눠주면 170원이 나옵니다. 170원. 답은 3번이고요. 농업의 임률 차이를 물었습니다. 농업의 임률 차이. 자,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실제 임률 마이너스 표준 임률. 실제 임률 마이너스 표준 임률 곱하기 실제 시간. 곱하기 실제 시간은 임률에서 임률을 뺐으니까 임률 차이가 나와요. 임률에서 임률을 뺐으니까 임률 차이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실제 시간. 마이너스 표준 시간.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입니다. 곱하기 표준 임률. 시간에서 시간을 뺐으니까 얘는 능률 차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식을 무조건 써놓고 봐야 돼. 표준 시간은 실제 생산량.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입니다.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 공식 썼으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노동 시간이 2,700시간. 여러분 2,700시간입니다. 그러면 위에도 2,700시간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임률은 30원. 실제 임률이 30원 나왔고요. 표준 임률은 28원이 나왔어요. 임률 차이 벌써 나오잖아. 그죠? 2원 곱하기 2,700원 하면 5,400원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유리한 차이예요? 불리한 차이예요? 불리한 차이죠. 답은 3번. 마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얘가 28원이면 밑에도 28원이 되는 거지, 그치? 28원. 그 다음에 실제 생산량은 1,500단위. 얘가 1,500개래요. 곱하기. 단위당 표준 시간이 몇 시간 나와 있어요? 2시간. 그러면은 3,000시간이 되네. 3,000시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네. 316, 384, 마이너스 8,400원? 유리한 차이가 돼요. 8,400원 유리한 차이. 만약에 능률 차이를 물었으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능률 차이를 물었으면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율 차이를 물었으니까 5,400원 분리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잠깐만 봅시다. 평균법 선의선출법이에요. 평균법은 참여는 뭐라고 그랬지? 금액. 대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량. 얘는 선의선출법은 참여는 뭐라고 그랬죠? 수량, 금액. 대변은 뭐라고 그랬죠? 수량. 노랭이가 중요한 거야. 여기 봐요. 요 금액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지? 기초. 얘는 투입. 얘는 완성. 얘는 기말. 똑같다고 그랬죠? 기초, 투입, 완성. 뭐예요? 기말. 똑같습니다. 자, 뭘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 이 문제에서는 선의선출법을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선의선출법을 사용할 경우에 완성품 원가는 얼마인가? 여러분 이렇게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잘 봐.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여기 기초가 들어가죠. 기초 제공품은 재료비, 가공비 두 개 합치면 130이에요. 130. 여기는 재료비가 들어가죠. 단기 투입원가 재료비가 420만 원이고요. 420만 원. 가공비가 324만 원. 324만 원. 여기 들어가는 게 완성품 원가잖아. 여러분, 완성품 원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일단 차를 다 더해주면 얼마니? 130에 420, 550, 550에 320, 870, 4만 원. 여기도 874만 원이 돼야 되겠죠. 물으면 완성품 원가를 물어보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집어넣으면 돼요. 기초 제공품이 재료비가 60, 가공비가 70이 있으니까 두 개 합쳐서 130만 원이 가면 되고요. 두 개 합쳐서 130만 원. 단기 재료비가 420만 원, 가공비가 324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여러분 이 기말 제공품을 잠깐만 볼래? 이 기말 제공품을 무슨 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선의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래요. 재료비와 가공비 나눠서. 거기 봤더니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라고 나와 있죠. 화살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 화살표시 해주시고요. 수량.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한다. 판산량.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환산량. 여러분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에요. 항상. 근데 재료비만 공정 초기라고 나오면 뭐라고 해서 공정 초기라고 나오면 수량. 근데 아까도 지난 문제에서 재료비가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 이렇게 나올 때 있다고 했죠, 그쵸? 그럼 환산량이에요. 여기서는 수량입니다. 여러분 얘는 수량, 얘는 환산량.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보자. 선의선출법이니까 여기 봐요. 선의선출법이니까 기초가 수량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초가 500개의 완성도는 60%지. 그치? 그 여기 봐요. 500개 60% 300개 이거 집어넣었잖아. 기초 수량. 여기는 수량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500개, 여기는 환산량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300개예요. 자, 그 다음에 투입 금액. 투입 금액이 여기 봐요. 재료비 투입 금액 420만원. 가공비 투입 금액은 324만원. 가공비 투입 금액은 324만원. 자, 이제 차별한 거예요. 수량 금액. 이렇게 수량 금액 했죠, 그쵸? 완성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나 보래. 다 같이 완성품 수량이 4,000개 나와 있죠. 여기 4,000개. 여기도 4,000개. 기말 수량이 700개 50%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700개 50%니까 350개죠. 700개에 50%면 350개. 700개 350개.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자, 볼까? 잘 봐요. 여러분 그 수량이랑 금액이랑 합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대로 420만 원에 내려와요. 나누기. 두 개 뒤에서 빼주면 되죠, 그죠? 같은 면은 플러스, 다른 면은 마이너스에 4,200개. 그러니까 단가 얼마 나옵니까? 1,000원? 1,000원. 여러분 1,000원 곱하기 700개 하면 7만원 나오죠. 70만원 나오죠. 1,000원 곱하기 700개 하면 70만원. 자, 두 번째는 해서 이거 324만원 나누기 두 개 더해서 빼주시면은 4,050개. 단가 얼마 나올까요? 800원. 여러분 이렇게 곱해봐야지 28만원 나오죠? 그치? 28만원. 그러면 마지막 70만원, 28만원 더해서 98만원이 기말제공품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두 개 더해서 70만원, 28만원 두 개 더해서 98만원이 기말제공품으로 가면 완성품 원가가 776만원 4번으로 예상이 될 겁니다. 완성품 원가는 4번에 776만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원가 풀이에 대한 얘기다. 맞는 것은 그렇습니다. 준변동비는 혼합원가이며 고정비 변동비가 합쳐진 게 준변동비라고 그랬죠, 그쵸? 혼합원가이며 조업도 수준이 0인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원가가 발생되고, 그죠? 여기 봐요. 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은 고정비고요.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변동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업도 증감에 따라서 총원가 변동하는 원가이다. 1번이 맞네요. 동그라미는 뭐가 틀렸을까? 그러면 준고정비는 계단식 원가이며 준고정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그쵸? 준고정비는 일정 조업도 수준까지는 이렇게 100개 만들 때까지 월급, 200개 만들면 300개 만들면 이렇게. 그래서 계단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까지는 맞아요. 총 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원가를 말한다. 여러분 조업도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조업도. 여기 봐요. 일정 조업도까지는 원가가 이만큼 발생을 하는데 조업도가 변하면, 그죠? 계속 원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관계없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준고정비는 계단식 원가이면 총 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일정 조업도 수준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일정 조업도 수준까지는 고정적인 원가를 말한다. 요 수준까지는 고정적인 원가를 말한다. 관련 원가는 특정 이사 결정에 관련해서 의사 결정에 대한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원가. 과거의 원가는 역사적 원가,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원가는 역사적 원가, 매몰 원가라고 한다. 매몰 원가. 관련 원가는 미래 원가입니다. 직접 원가는 특정 제품 등의 추적이 가능한 원가. 직접 재립이, 직접 노후비 등을 말한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맞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10번. 보조부문비에 제조간접비 등이 존재할 때 제조간접비 배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에 대한 관련성이 중요한 경우 완전히 파악해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배분법을 뜻하는 건데, 그쵸? 1번은 틀렸죠? 답은 1번. 보조보험비를 배분할 때 변동비, 고정비 구분은 여부에 따라서 단일배분법과 이중배분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하지 않으면 단일배분법,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하면 이중배분법. 자, 제조 부분에서 제품에 배분할 원가는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뿐만 아니라 보조 부분에서 배부받은 제조간접비도 포함되는 거고요. 어떤 원가 동일을 원가 배분 기준으로 선택할 때 원가 동일의 발생 원가와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품 원가 계산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배분할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요. 11번. 제1, 2, 4, 5년도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죠. 접대비 한도액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의 1년치 접대비 기본 한도는 3,600이지. 1년치가 3,600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반년치지. 곱하기 12분의 6해서 1,800만 원이죠. 답은 3번. 답은 3번. 1년치가 3,600이라고 그랬어요. 중소기업은 기본 한도 3,600. 여러분, 비중소기업은요? 비중소기업은 얼마라고 그랬지? 1,200. 1년치란 말이에요. 1년치. 얘는 4년도 6개월이니까 6개월치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분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1번이 틀렸습니다. 일단은 다가구 주택 여러분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분 등기를 했을 때는 각각을 1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구분 등기를 했으니까. 다가구 주택이 뭐예요? 여러 가구를 사는 게 다가구 주택이잖아, 그죠? 일단 하나의 주택인데 그걸 만약에 구분해서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단 기준시가 9억 초과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세무서와 시, 군, 구청에 주택임대료를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혜택이 있습니다. 세무서에만 등록한 게 아니라 주택임대 사업을 하겠다. 세무서에만 등록한 게 아니라 시, 군, 구청에 주택임대료를 등록하면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적용에 있어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등록세도 줄고요. 네. 이 주택자로서 월세 수익 2천만 원을 추가하면 종합과세를 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3번.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를 물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자, 첫 번째 접대비 패스, 두 번째 직원의 식대 동그라미, 세 번째 대표이사 주택 등기 비용 패스, 간이과세자 패스, 마지막 승용차인데 900cc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결국은 회식대하고 엔진오일 교환하는 거 두 건만 됩니다. 자, 두 건 모두 부가세 제외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더해서 91만 원에 10%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91,000원이 되는 거죠. 91,000원. 14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맞게 표현한 것을 물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말한다. 승합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승용차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용에서 5년 정액법까지 맞죠, 그쵸? 근데 임의삼각제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강제삼각제도라고 그랬어요. 강제삼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전액 승무불산입한다. 맞죠? 답은 3번이네요. 승무불산입 상여 처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승무불산입 상여. 동그라미 4번. 업무용 관련 비용을 승무산입 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출해야 된다. 반드시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5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으로 맞지 않는 표현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이는 걸 공통매입세액이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이는 것이 공통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총 매입가격, 예정 공급가격, 예정 사업 면적의 순으로 안분 계산을 적용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실기 입력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들어가면 시기 1, 2, 3, 4번 쭉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1번에 공급가액 기준을 선택했단 말이야.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다음에 매입가격도 없으면 예정 공급가격, 예정 공급가격도 모르겠으면 예정 사업면적 요 순서대로 안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 생략을 합니다. 그냥 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그냥 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확정 때 하는 거죠. 확정 때 정산하는 겁니다. 4번에 뭐가 틀렸을까요? 면세 공급가액이 5% 이하인 경우에 안분 계산 안 합니다.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잠깐만요. 안분 계산 안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얼마 미만? 5만원 미만 매입세 공제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또 토탈 매출액 중에서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도 안분 계산 안 하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무리 5%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금액으로 따져서 500만원이 넘는다. 500만원 이상. 그때는 안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